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죄로서 친중적인 뉘앙스와 반일적인 뉘앙스 제목들이 스멜스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일본 마침내 1인당 폴란드에도 밀린다. 일본이 너무 좋아.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일본이 지금부터 살아남기 위해서의 단 하나의 방법. 또 좌파 정부의 악몽인가. 서울 집값 연쇄 급등에 노무현 문재인 시즌2 우려 확산. 윤석열 3년 집값 상승 멈췄지만 양극화는 심화. 2005년 인터넷 언론 대 유튜브 1인 미디어 경쟁의 시작. 국민의힘 이판성 환송심 중단에 사법부 역사의 큰 오점 비판. 이시바 총리 한 이재명 새 대통령과 전화통화. 한국 가면 4억 버는 꼴 그 많던 중국인 건보 먹튀 뚝 흑자 전환. 인천 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확장 행정 절차 마무리. 캐롤라인 레빗의 생방 내용으로 화이트하우스 플래스 브리핑 on 트럼프 푸틴 콜.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트럼프 장남 33년 전 LA 폭동에 맞선 한인 자경대 소환한 까닭은. 자경대를 갖다가 레버런트란 거 그렇게 표현하죠. 탈북민 이재명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정치보복 위험 고조. 이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취약계층 소상공인 우선 지원. 지역배로 지급 코나 아이를 고발함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일본 마침내 1인당 폴란드에 또 밀린다. 일본 너무 좋아하는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일본이 지금부터 살아남기 위해서의 단 하나의 방법. 쿠라사와 미사 기자가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큰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린필드 투자라고 한다. 잃어버린 30년의 저자 리처드 카츠와 위부가 일본을 구하다. 일본 매우 좋아하는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론의 저자 노아 스미스 씨가 이야기한다. 1인당 드디어 폴란드에 밀린다. 스미스 씨는 FDI 해외 직접 투자가 일본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 또 하나 일본에서는 경시되고 있는 FDI가 그린필드 투자이다.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삼성이 요코하마에 연구개발 거점을 두거나 미국 벤처캐피탈이 사가나 AI에 투자하는 성격의 투자로 나 자신은 일본은 더 많은 그린필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과 이탈리아 피아트는 공장 외에 연구센터와 서비스 부분, 백오피스 기능 등도 폴란드에 두고 있다. 미국도 이 점에서는 매우 성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토요타도 폭스바겐도 TSMC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세계 1위 기업은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싶어한다. 그럼 일본은 어떤가? 이것이야말로 일본 경제의 큰 구멍의 하나이며 앞으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큰 기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US 스틸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FDI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온다. 첫째, 일본의 경우 M&A도 도움이 되어 왔다는 연구를 봐왔다. 문제는 그 건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했을 때 일본식 아이디어가 확산돼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성이 향상됐다. 토요타 방식이라는 거죠. 외국 기업이 진출할 경우 공장을 짓든 기업을 인수하든 거기에는 파급 효과가 있다. 외국 기업에서 일한 직원이 독립적으로 창업하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면 아이디어도 퍼진다. 문제 해결 방법도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M&A에 의한 투자에서는 기술 이전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M&A가 일본 국내 시장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일본은 수출 못한다는 사실. FDI에는 국내 시장용과 수출용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금까지 별로 논의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요한 포인트다. 일본의 거시경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실은 일본은 수출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고도 경제 성장기 1980년대, 1970년대 어느 시대에나 일본의 수출은 GDP의 15%를 넘은 적이 없다. 현재 엔화 약세로 상승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50% 가까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수준은 낮다. 코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시간당 창출하는 가치와 그 노동자가 받는 실질임금이 장기적으로는 같은 속도로 늘어나야 한다. 이런 표현들은 온갖 패러다임 세뇌의 사고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일본에서는 지난 25년간 실질임금 평균이 제로 성장 상태에 있다. 정규직으로는 좁혀봐도 성장률은 고작 몇 프로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래서 수요가 침체되고, 그래서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고, 그래서 재정적자가 만성적으로 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수출밖에 없다는 게 일본이 마지막 가야 될 길의 하나라는 거죠. 반면 기업들은 내부 유보가 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주주에게 환을 시킬 금융 시스템도 없고 노동자에 의한 노동운동이 취약해 임금에도 돌아가지 않는다. 임금 문제를 해결하면 일본의 거시경제는 안정되고 거시경제가 안정되면 평균 성장률도 올라간다. 지금처럼 호황과 불황의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생산성과 임금이 괴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들은 두 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두 계열에서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을 사용했다. 즉 서로 다른 물가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상의 오류다. 두 번째로는 평균 생산성과 중앙값 임금을 비교했다. 평균값끼리 비교하면 괴리는 아주 작은 수준까지로 축소된다. 그럼에도 괴리가 심리적으로 남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근로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렇게 좀 일본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기업 돈 무는 문제, 투자 안 하고 이익 잉여금을 그냥 계속 늘리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근로층을 위해서 이민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민이 인구를 늘리는 효과적인 직선적이고 인구 감소는 지수적이다. 문제는 이민도 나이가 든다는 것. 이민을 통해 총 인구를 증가시킬 수는 있어도 연령 구성을 바꾼다는 점에서 역량은 제한적이다. 이민이 사람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이민 온 젊었을 때는 받아들이지만은 나이가 먹으면은 또 하나 그 국가의 짐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본이 한국 수준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이익을 투자로 돌릴 수 있고 임금도 올릴 수 있다. 그에 따라 소비도 활발해지는 선순환이 생길 것이다. 15년 뒤에 가장 많이 변해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일본이 이제는 한국이 경제 발전할 때 일본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한국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두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객관적인 시각이고요. 일본인 학자 얘기도 아니고 친일적인 그 두 경제학자가 언급한 거니까 객관적이었다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좌파 정부의 악몽인가 서울 집값 연쇄 급등의 노무현 문재인 시즌2 우려 확산, 박정환 뉴데일리에서 보도했습니다. 토호제 용산 강남 거래 회복 서울 집값 18주째 상승, 잠실주공 5 엘스 신고가 7월 대규모 규제 막자 수요 집중, 좌파 정권 집권기 집값 급등, 공급 규제 균형 맞춰야, 이렇게 돼서 쭉 얘기를 풀어 나갔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가 예정되고 재정 지출 확대도 예정되면서 통화량 급증에 따른 집값 상승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예측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연쇄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서울 아파트 노무현 정부 때 43%나 크게 올랐다고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25.8%,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IMF가 아니고 그때 뭔가 2008년 금융인가 뭐 그래가지고 4.2% 떨어졌었다고 그러고, 박근혜 정부 때는 12.5%가 상승했었답니다. 따라서 좌파 정권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뛴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근본 원인은 인구의 서울 경기 집중 현상 때문이다. 지방은 부동산 망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하면 기준지가도 변경 인상시킬 것이고 재산세를 많이 걷어 들일 수 있다. 아니, 그보다도 강남 캐비어 좌파들이 앉아서 돈 벌게 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했을 것이다. 이런 기사는 취임 후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서 취급해 줘야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측 기사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 4일밖에 되질 않았는데 벌써부터 뉴데일리라는 데서 이런 기사를 그 좌파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면은 어떤 소리를 들을까? 제가 잔지 운지는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보수 꼴통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무식한 놈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민주당 애들도 트럼프가 한 90일 동안은 뭘 하든지 조용히 있다가 LA 폭동 그 뒤에서 조정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는 게 인간사 세상의 예의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뉴데일리에 대해서 좀 뒤에 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3년 집값 상승 멈췄지만 양극화는 심화됐다. 한경에서 이것은 5월 2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권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김영삼 정부 때 3.2% 올랐고, 김대중 정부 때 38.5%,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33.8%, 이명박 정부 때 15.9%, 박근혜 정부 때 9.9%, 문재인 정부 때 38.3%,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때는 거꾸로 4.9%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앞에 통계하고 다 이렇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죠. 수치의 차이들은 있죠. 그런데 왜 보수 계열 정부 때는 집값이 비교적 안정됐는데 진보 계열 정권 때는 집값이 크게 오를까? 정책적 변수도 있지만 시중 유동자금 증가, 다시 말해 돈 가치 하락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돈을 푸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돈 푼다고 해서 소비를 좀 해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 풀어진 돈이 부동산으로 몰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에, 굳건한 집 한 채 이런 데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있는 건데 이 좌파 정권 때 돈을 많이 푸니까 이런 이고 돈이 풀게 되면 국가 부채는 또 늘어나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수 정권 때는 재정 수지를 적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죠. 진보 정권 유동성 확대로 경제 해결하려고 해. 뭐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가 있죠. 내수 경기 침체를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정권별 양극화 수준인데 노무현 정권 때 파란 게 강남 상고 평균인데 그 강남 상고는 8.7%가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거꾸로 내려갔고요. 박근혜 정부 때 별 큰 차이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 그 노도강 쪽이 많이 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에서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 나누기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비율을 한 건데 이것이 이제 그 횟수가 갈수록 2022년도에 11.5%나 그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정부 출범 이후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 증가 4.7에서 10.1%로 증가했다. 2025년 4월은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양극화 최대 수준이었다. 취득세 중과 등 다주택 압박 정책 지속 영향을 미쳤다. 국민 KB은행 따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가격을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가주택의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2.5%까지 벌어졌다. 고가주택 한 채를 팔면 저가주택 11채를 사고도 남는다는 뜻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로 벌어진 것이다. 아마 제가 사는 데는 고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 하위 20%에 저는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보수 정권의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재정 수지 균형을 항상 기준으로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진보 정권 때 그것이 밀리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 때 뭔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은 정권의 뜻대로 경제부총리가 해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2005년 인터넷 언론대 유튜브 1인 미디어 경쟁의 시작 이렇게 봤는데 아까 뉴데일리가 보수적으로 너무 발빠르게 시즌2냐 좌파 정권의 부동산 그 상승 폭등 이거 어디 있는 회사인가 봤더니 남대문로 5가 120 다남 빌딩 3층에 있는 회사고 발행인이 이성복 씨고 편집인은 이진광 씨로 나와 있네요. 이데일리라는 데가 진보적인 두 군데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18층하고 19층이니까 이게 그 규모가 2대1리가 6대1리보다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은 곽재선이고 발행 편집인은 이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05년에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 유튜브가 시작됐을 때 생긴 언론 매체다 이런 얘기죠. 유튜브가 2회 2월 중순에 최초로 등장했다.
다만 2005년까지는 해외에서조차 유튜브의 영향력이 매우 약했고, 더구나 2008년에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유튜브의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대하지도 않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후 2010년대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다양한 콘텐츠 및 유튜버가 등장하면서 2015년을 전후하여 한국에 대한 유튜브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막강해지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사에서도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1인당 GDP 2만 달러 돌파가 모두 2005년에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 즈음부터 한국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 플랫폼은 세상을 많이 변혁시켰다.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플랫폼이지만 적자 생존, 극심한 양극화, 긴 꼬리 그래프가 형성되는 장기도 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치 이런 생존 우선순위가 구독자가 있든 없든 제 소일거리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째 보면은 사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저의 사회 일기장이라고도 그렇게 위안을 해보긴 합니다. 이런 PPT 자료를 가지고 녹화하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 방식은 고집스럽게 또 뭐 찍고 뭐 이러는 거 편집하고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어쨌든 이 유튜브가 그 블로그 다음으로서 늦게 시작했지만은 소리내어 읽어본다는 것으로서 소리내어 읽으면은 제 스스로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그런 또 기능도 주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자꾸 나이가 들수록 자꾸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소수 독자 중에 한 분은 댓글에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들으면서 갈만하다라고 들을만하다라고 댓글을 달아준 적이 있어서 그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치열한 우리는 콘텐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파기환송심 중단에 사법부 역사의 큰 오점 비판. 국윤진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6월 9일 헌법 83조 해석이 서로 달라가지고 결국 어저께 그 고등법원에서 연기를 했는데 그 근거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했는데 그 해석이 서로 달라가지고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불수초 뭐 그거 그 소추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쪽이나 다른 변호사들의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단돼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거겠죠. 한동훈 이 다른 재판부들 이러지 말아야 나경원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 열렸다. 김기현 권력 아래 납작 엎드려 버린 사법부. 이렇게 핵심 제목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시바 총리 한 이재명 새 대통령과 전화통화. 국내 언론 거를 선택을 안 하고 TBS 뉴스 일본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씨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근데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 그런 것들은 얘기들을 안 해요. 새 대통령 이재명의 그동안 별명은 사이다 회담은 오후 0시부터 약 25분간 진행됐으며 이시바 총리로부터 이재명의 대통령 취임에 대해 축하의 뜻을 보내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또 두 정상은 한일 관계, 한미일 삼국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해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면 회담의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한 기대도 공유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전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번에 한국 측은 3년 만에 혁신계 정권이 되어 향후 한일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댓글이 재밌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통화? 하지만 솔직히 지금 와서 한국과 그렇게 협력할 필요가 있어? 국교 정상화 60년이라고 하지만 위안부나 징용공의 문제를 되짚어보거나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당한 채로 있거나 일본에 있어서는 성의 없는 대응뿐 외교사령으로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거리를 두는 정도로 딱 좋다. 미국에 얽힌 한미일 틀도 한국이 발목을 잡는다면 무리하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상대하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댓글이 상위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가면 4억 버는 꼴 그 많던 중국인 건버먹기 뚝 흑자전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가 6월 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55 흑자전환 전체 외국인 대산 흑자 규모 9,439억 원으로 29.2% 늘어 6개월 넘게 국내 거주하도록 한 외국인 피부양자 강화 법안 영향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의 이름을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일이 비일비재했다. 주로 중국 아새끼들이 그렇게 했었다 이거죠. 국힘 소명공 의원은 1,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숙제가 흑자 전환된 것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중국이 2024년에 보험료를 9,369억 원 냈고 받아간 보험급여는 9,314억 원이었다. 그래서 55억 흑자다. 2023년 27억 적자,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29억 원 적자.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 보험료를 1,478억 원 내고 받아간 것은 657억 원뿐이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요 한국의 제도를 알고서 친인척까지 등재를 해가지고 건강보험을 빼먹었다. 이런 얘기 뉴스들이 종종 나왔죠. 6개월 이상 거주가 아니고 1년 이상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거. 그 중국이 우리한테 그러냐? 중국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뭐 중국인들이 좋다 나쁘다 뭐 이용해 먹었다 그런 얘기하기 전에 중국이 우리가 중국 주재원에 가서 일을 하면은 그 가족이 가는 경우 또는 뭐 중국에 가서 사는 경우 뭐 갈 사람이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호주의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확장 행정마무리 강승훈 기자가 세구의 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강화남다의 대상지가 요 가운데 이런 데인데 모양인데 여기에 여기 아주 첨단 산업과 인공지능 기반 지속가능 도시,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K문화 도시, 친환경 정주행 미래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한답니다. 여기를 그 영종도 우측에 있는 미란시티가 거기 한상드림 아일랜드라는 데도 있고 이게 이제 지금 화교나 그 중국인들 자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카지노 짓는 게 실패를 했죠. 중국 자본은. 어쨌든 나중에 영종도에서 강화도로 올라가는
그런 그 대형 다리가 또 설치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종도에서 강화도로 그 다리로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김포시가 있는데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돼야 되지 않겠냐. 김동연 경기도지사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인천 직할시하고 서울특별시 사이 중간에 껴가지고 인천 직할시도 욕심을 내려는지 모르고요. 우리구로 하자. 서울시에서도 우리구로 하자. 이렇게 되는데 전에 이거 나왔을 때 맨하튼 생각을 해본다면은 김포구를 그 서울의 맨하튼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물론 바로 이북이 저 위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김포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시보다는 그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강화도는 뭐 인천시칼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공보 비서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스테이크 통화를 하기 몇 시간 전에 예정된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이 통화는 유럽, 키이우, 나토 지도자들이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한테는 불리한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푸틴과 트럼프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 참고적으로 빈칸이 많아서 LA 그 폭동에 대한 기사들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는 자경대로서 레버런트라고 그러나요? 비질런트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 방위군이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장남 33년 전 폭동에 맞서 한인 자경대 소환한 까닭은 주 방위군을 투입을 한다니까 요거는 33년 전에 우리 한인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요게 뭐 공기소총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옥상에서 흑인 폭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인 사회에는 흑인들이 못 쳐들어왔다고 그러죠. 또 실질적으로 흑인 사회하고 크게 갈등은 또 없었다고 하고요. 우측 사진은 호주인 그 방송 캐스터 기자인데 주 방위군이 왜 이 기자한테 고무탄을 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변을 당했다 하는 호주 9시 뉴스가 되겠네요. 탈방미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정치보복 위험 고조. 제목은 이랬는데 사또 다이스케라고 이제 이름이 좀 많이 좀 익숙해지네요. 불투명한 현실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이 취임 때 얘기한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결국 평가였는데 국정의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는 보수와 혁신의 대립은 근년 격화되어 도달한 곳이 윤핵 계엄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혁 양 진영이 내전 체제 전쟁을 외치면서 폭도화된 일부 시민이 파괴행위에 이르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전투를 안 했습니다만은 내전이 일어난 거랑 마찬가지죠. 분열의 정치 끝내겠다.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자고 호소한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직면에 있다고도 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주권 국가 실현, 경제 성장을 통한 격차 시정,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문화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등을 꼽았다. 정권의 운영 방침으로 내놓은 것은 유연한 실용 정부, 하지만 총화적으로 밝은 미래상을 그린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국회에서 취임사 한 대 참석한 기자인 모양인데요. 이재명이 진짜 대한민국. 그러면 이제까지는 제가 취급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는 모두 가짜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제까지 그 가짜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진행돼 왔느냐. 이런 식의 그 극한 대입을 유도하는 내가 진짜다. 근데 내가 봐서는 너는 가짜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친구 이렇게 그 딱 모양을 보니까 꽤나 운동을 한 근육질에 있는 친구예요. 내가 여기는 잘랐습니다.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는. 쫙 보면은 저도 운동을 했던 몸매이기 때문에 탄탄한 어떤 이 전투력 있는 그런 친구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제목은 정치보복 위험 고조라고 그렇게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말은 국민주권의 통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투명한 건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나오겠죠. 정치보복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10년에 한 번 수준 상당한 고온 가능성 오키나와 이외의 전국이 새빨갛게 15일 기상청 고온에 관한 조기 날씨 정보 장마가 시작된 후 빈기는 비 더하기 고온에 MBS 뉴스라는 데서 있는데 일본 열도 전체를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어쨌든 그 10년에 한 번씩 크게 그 고온이 오는데 큐슈 지방을 제가 가끔 갔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입니다만은 플러스 1.6에서 1.7 이상 정도가 올라갈 것 같다. 여름에 일본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름엔 북으로 가는 여행이 좋은데 북으로는 자유롭게 갈 곳이 없어요. 여름에는 저기 어디 북쪽 별장이 있으면 북쪽 별장에 가서 좀 지내다가 겨울에는 좀 내려와서 사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도 저도 없으니까 물이 흐르는 계곡에 가서 휴식하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아니면은 청계천 수표교 다리 밑에서 발 담그는 거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도 제가 아주 여름 내기가 힘들거든요. 겨울은 제가 견딜만 한데 북쪽 출신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조상이 근데 몸에 기름기가 빠지면은 겨울도 좀 지방이 있는 사람들이 좀 추위에 잘 견디죠. 겨울에는 기름기 많이 먹어주고 뭐 쌀도 이상하게 빠졌습니다. 이재명이 선 넘으면 미국은 가만두지 않을 것, 기회는 반드시 온다. 희망을 가지고 지비하게 지능적으로라는 제목을 달고 백모라고 돼 있는데 세뇌 탈출자는 이 별칭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다뤘는데 또 도덕해가지고 무도덕성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해서 정치에 대해서 도덕성을 잣대를 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도덕과 윤리는 틀린 거고
정치는 윤리로 얘기해야 되고 그 윤리를 판단하는 잣대는 저거 아니냐. 정의.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정한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그 변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여기서 표현하는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한국이 중국 품으로 달려가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천기 누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천기 누설은 표현하지 않겠다. 아니 말은 천기 누설이라고 해놓고 그거는 얘기를 않겠다. 아, 친중이 완전히 된다고 한다면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천기 누설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방송하는 자세라는 것은 좀 저는 시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불독을 상징으로 내세웠는데 얼굴도 불독같이 생긴 생겼어요. 그 뭐 친구가 자기는 이걸 본다고 그래서 꼭 굳이 또 추천을 해가지고 한 두 번 본 건데 어, 글쎄요 뭐 보수든 라이트든 어쨌든 저는 그 내용이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저도 직성이 풀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재명 정권은 지금 답없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다까지 이런 표현을 하면은 실제 권력을 쥔 이재명 대통령한테 현재 이거는 자기 자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를 자유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025년 6월 7일 촛불 행동에서 무슨 성명문을 내가지고 쫙 했는데 뭐 거기 캡처할 만한 게 없고 아전 인수식으로 경강부회식으로 그 좌파적 입장에서 그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그 표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촛불 행동이라는 대표가 이번에 그 국무총리에 지명된 그 김민석 그 우측에 있는 김민보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성공회대 출신이라는가 뭐 그 제 기억은 그랬습니다만 난 이 사람 얼굴을 보면은 뭔가 선뜻한 게 눈이 약간 그 왼쪽 눈이 사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똑바로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떡판이 돼 있고요. 뭘 잘 먹고 뭘 처먹고 이렇게 살이 퉁퉁 쳤는지 지 동생은 깡 말랐는데 머리는 또 이렇게 장발을 해가지고 왕년에 김일성 아바이 그 뚱뚱했을 때 그런 건지 이 친구는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얼굴을 봤을 때 김민석인 그래도 얼굴을 봐줘. 이 정도면은 뭐 미남이죠, 미남인데 이 사람도 좀 살 좀 빼고 좀 거시기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영 그래 느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딱 보면은 선뜻해서 이렇게 그 좀 멀리하게 되는 얼굴 그런 것 같은 아 근데 원인을 인신공격적 인격 모독적인 거로 나오면은 그 원인을 포기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반성합니다. 이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취약계층 소상공인 우선 지원, 지역화폐로 지급 코나이를 고발함. 자,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 제가 효도 충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마침 세븐일레븐에서 코나이 카드를 쓰면은 코나 카드를 쓰면은 잔액이 표시되는데 저는 일일이 그 장부 수부를 하고 있어요. 5월 22일 날 내 장부 잔액은 8만 442억 원, 442원이었는데 카드 잔액은 7만 8,942원. 1,500원 차이가 나는데 1,500원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1,500원. 근데 5월 25일 날 장부 잔액은 7만 5,942원인데
카드 잔액은 69,942원이, 그러니까 4,500원이 또 어디 날라갔어요. 6,000원으로 차이가 나요. 4,500원이 딱 담배값 한 값인데, 저는 그 어디 누락 안 시키고 너가 와서 실사를 해봐라.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자영업자 그 장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빙처를 다 일일이 다 그 쓸 때마다 증빙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 코나이 잔액이 10만 원에서 효도 충전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걸 담배세를 쭉 사면은 그걸 빼나가는 거죠. 할 일 없는 노인네가 뭐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이면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벌써 한 세 번째 경험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이 친구들이 뭐 해먹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나 아이가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부터 어떻게 콘택이 돼가지고 그 짭짤하게 그 수수료도 받아먹고 그럴 텐데 미루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그 코나이가 돈을 벌었으면은 짬짬하게 기브앤테이크 같은 거 없었겠느냐?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거는 인지상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설가 누구의 표현대로는 인정전 같은 걸 주지 않았겠느냐? 인정전을. 우리를 선택해줘서 이렇게 우리가 수수료 받아먹어서 돈 벌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인정전 같은 거는 그건 옛날 2조 때도 그 동대문 그 청지기도 그 인정전을 바꿔서 출입을 시켜줬다는데 그 소설 장길산인가 어디에서 나왔던 걸 기억해 보는데요. 어쨌든 그게 인정전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 부정이 있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저기 그 효도 충전해주는 우리 그 착한 우리 아들한테 야 코나이 좀 이상하다. 코나 카드 좀 이상하다. 이게 예를 들어서 4,500원씩 이게 이게 쓰는 인구가 100만이라고 그러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어마무시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 걸렸네요.